돌은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묻는 법을 몰랐을 뿐. 인류는 과연 문명을 건설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고대 문명에 대한 지식, 과연 진실일까요? 수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은 우리에게 도시는 농업과 함께 시작되었고 석조 사원은 숭배를 위한 것이며 기념물은 무덤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라면 어떨까요? 피르키의 샨누우르파 인근의 언덕에서 놀랍게도 기원전 9400년 수렵 채집인들이 6m 높이의 기둥을 조각했습니다. 농업도 도자기 기술도 정착된 마을도 없이 오직 거대한 석조 유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농업보다 더 오래된 문명, 괴베클리 테페입니다. 1995년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는 이곳에서 발굴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T자 모양의 기둥은 무게가 16톤에 달했고 표면에는 전갈, 여우, 그리고 인간의 머리를 움켜쥔 독수리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노동력을 조직하고 영구적인 건축물을 세울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기 훨씬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유적지는 9헥타르에 달하며 높이는 15m에 이릅니다. 층층이 쌓인 구조물들은 의도적으로 매장된 흔적을 보여줍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도시가 농업을 필요로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정착지를 건설하고 땅을 경작하며 도시를 건설한다는 선형적인 발전 과정 말입니다. 하지만 게베클리 테페는 이러한 교과서적인 지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들은 가젤과 멧돼지를 사냥하고 야생 곡물을 채집하면서도 300m 떨어진 곳에서 채석한 단단한 암석 기둥을 조각하여 언덕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바퀴도 가축도 없이 오직 인간의 손과 산을 움직일 만큼 거대한 아이디어만으로 말입니다. 괴베클리 테페의 조각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일까요? 이 유적은 기존의 문명 이론에 어떤 균열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진실은 이 유적들이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었지만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라우스 슈미트는 괴베클리 테페의 세 번째 층에서 4개의 원형 구조물을 발굴했습니다. 각 원에는 중앙에 T자 모양의 기둥 한 쌍이 자리 잡고 있었고 더 작은 기둥들이 벽을 따라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구조물의 지름은 무려 20m에 달했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수천 점의 동물뼈가 발견되었는데 그중 가젤, 오록스, 야생 당나귀의 뼈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했고 수백, 어쩌면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농업도 도시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대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괴베클리 테페의 가장 오래된 층은 기원전 96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면 이 지역에서 농업이 시작된 것은 기원전 8500년경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씨앗을 뿌리기 무려 11세기 전에 이미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농업이 문명의 발생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믿어왔던 우리의 상식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문명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괴베클리 테페에서 동쪽으로 46km 떨어진 곳에는 카라한 테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그곳을 케칠 테페, 즉 소망의 언덕이라 불렀습니다. 터키의 고고학자 바하틴 첼릭은 1997년에 이 유적을 발견했지만 본격적인 발굴은 202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또다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유적지는 괴베클리 테페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략 기원전 만년에서 9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라한 테페의 구조물들은 괴베클리 테페를 압도합니다. 직경이 17m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 극장, 계단식으로 깎아 만든 돌 벤치, 그리고 벽면에 새겨진 수많은 인간의 얼굴들. 단 하나도, 다섯도 아닌 수십 개의 얼굴이 중앙 바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대학교 발굴팀은 네트미 카롤 교수의 지휘 아래 카라한 테페에서 괴베클리 테페에는 없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거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고고학자들은 괴베클리 테페가 순전히 의례적인 장소, 즉 순례지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축제를 즐기고 떠났을 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라한 테페는 이러한 이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주거 지역이 의례 공간 바로 옆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또한 동물 형상이 새겨진 250개의 오벨리스크가 발견되었습니다. 멧돼지, 독수리, 여우, 뱀 등 괴베클리 테페와 동일한 도상학이 나타나지만 더욱 밀도가 높고 정교하며 무엇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터키 관광부 장관 메흐메트 누리 에르소이의 발표는 카라한 테페의 건설 시기가 게베클리 테페보다 앞선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원형 극장이라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 문자도 금속 도구도 없던 사람들이 단단한 안반에 극장의 좌석을 조각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야기를 전달하고 의식을 행하고 공연을 펼치기 위해서였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원시적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이미 극장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카라한 테페에서 고고학자들은 돌로 만든 수조를 발견했습니다. 살아있는 바위에서 조각되었고 남근 모양의 기둥돌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뱀이 조각되어 있고 바위에서는 인간의 머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정밀하게 만들어진 조형물들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조각, 모든 배치는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상징을 이해했고 대중을 이해했으며 건축을 통해 경험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괭베클리 테페와 카라한 테페는 타슈 테펠레르, 즉 돌 언덕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르베트 수반, 세이테페, 차오니우, 함자네페, 헤프셀 등 반경 200km 이내에 있는 모든 유적지가 도기 이전 신석기 시대에 건설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조직 능력이 부족하고 건축 능력이 부족하며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지었던 사람들에 의해 건설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틀렸던 것입니다. 클라우스 슈미트는 201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결코 완전한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옳았는지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에 제 기억 속에 깊이 박힌 말을 남겼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농업보다 앞선다. 왜냐하면 이 유적들이 농업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농업이 먼저가 아니라 사원 건설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사원을 짓고 나서 건축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농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빵보다 앞섰고 믿음이 도시보다 앞섰다는 이 주장은 10만 년에 걸친 고고학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발견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였으며 무엇을 숭배했던 것일까요? 9,000년 전으로 시간을 건너뛰어 봅시다. 이번에는 대서양을 건너 에콰도르의 우파노 계곡입니다. 안데스 산맥의 동쪽 기슭, 빽빽한 정글 속에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고고학자 스테판 로스탱은 1996년에 수백 개의 흙더미를 발견했습니다. 발굴을 통해 토기와 옥수수로 만든 술, 치차를 담았던 용기, 광장터를 찾아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규모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2015년 에콰도르 국립문화유산연구소는 라이다 기술, 즉 라이다를 이용한 조사를 지원했습니다. 항공기에서 발사된 레이저가 정글의 덮개를 뚫고 지나가면서 아래의 지형을 정밀하게 매핑하는 기술입니다. 로스탱이 2021년에 이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내뱉은 한마디는 바로 와였습니다. 수백 개가 아닌 수천 개의 흙더미, 3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 걸쳐 연결된 6,000개 이상의 플랫폼, 곧게 뻗은 도로, 일부는 길이가 24km에 달하는 도로, 계단식 농지, 직사각형 모양의 밭, 배수 시스템, 이 모든 것이 기원전 500년, 즉 250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우파노 계곡의 정착지는 아마존의 다른 복잡한 사회보다 10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최근에 발견되어 중요하게 여겨지는 볼리비아의 야노스 데모스보다도 훨씬 오래된 것이죠. 우파노 사람들은 5개의 큰 정착지와 10개의 작은 정착지를 건설했습니다. 각각은 인구 밀도가 높았으며 주거구조, 의뢰구조, 최대 150m 길이, 8m 높이의 플랫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도시를 연결하고 거리는 지역을 연결했으며 밭은 정착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아마존이 큰 인구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토양이 너무 척박하고 농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유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작은 집단으로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아갔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죠. 이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종차별적이고 식민지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 고고학자 스테판 로스탱은 40년 동안 이와 맞서 싸웠습니다. 2024년 1월 12일 과학저널에 발표된 그의 논문은 이러한 주장을 증거로 반박했습니다. 정확한 좌표, 정밀한 측정, 6,000개의 플랫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가이 유적지, 킬라모페 유적지,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500년부터 서기 300년에서 600년 사이까지 800년에서 11세기까지 지속적인 도시 생활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추정 인구는 10,000명에서 30,000명에 달합니다.
이는 아마존의 로마 시대 런던에 필적하는 규모입니다. 유럽인과의 접촉 이전 연구자들은 옥수수, 카사바, 고구마를 발견했습니다. 직각으로 건설된 도로의 흔적,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경사면에 만들어진 계단식 밭, 그리고 문명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하나의 근본적인 가정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문명이 특정 환경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온대 지역, 강유역,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지중해와 같이 말입니다. 아마존은 너무 척박하고 너무 야생적이어서 문명이 발달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마존은 버려진 정원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15세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천연두, 홍역과 같은 질병은 원주민 인구를 붕괴시켰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90%에 달했습니다. 도시는 텅 비었고 정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고학자들이 20세기에 연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숲을 발견했고 그곳에는 항상 숲이 있었다고 가정했습니다. 우파노 계곡의 도시는 야노스 데 모오스보다 인구 밀도가 더 높았고 더 연결되어 있었으며 더 정교했습니다. 폰티피시아 카톨리카 에콰도르 대학의 수석연구원 페르난도 메치아는 과학저널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촌락이나 캠프가 아닌 도시, 즉 도시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파라족의 아나니아 수아는 2024년 1월 디아트 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원주민 공동체는 수세기 동안 이러한 유적지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도시에 대한 이야기, 기후변화 동안 그들이 캄비오 델 솔, 즉 태양의 변화라고 부르는 시기에 사라진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마야 달력과 일치합니다. 그곳은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라이다가 그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이다는 고고학을 변화시켰습니다. 라이다 이전에는 정글을 헤치고 땅을 파고 제곱미터 단위로 발굴해야 했습니다. 하나의 유적지를 지도화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라이다는 몇 주 만에 600제곱킬로미터를 스캔합니다. 덮개를 꿰뚫어 지형을 매핑하고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패턴을 드러냅니다. 우파노 계곡, 야노스 데 모오스, 과테말라의 마야 도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라이다는 우리가 놓친 도시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파노에서 발견된 토기는 복잡한 장식, 그림, 조각을 보여줍니다. 큰 항아리에는 치차, 즉 발효된 옥수수 맥주가 담겨 있었는데 이는 잔치, 의식, 도시 간의 공동문화 관행의 증거입니다. 도로망은 이러한 정착지가 동시에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버려진 도시로 향하는 24km의 도로는 건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역, 통신, 정치적 동맹을 위해 건설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존은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문명의 무대였을까요? 그리고 그 문명은 왜,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돌은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묻는 법을 몰랐을 뿐. 인류는 과연 스스로 문명을 건설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역사는 어쩌면 거대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영국 솔즈베리 평원에 자리 잡은 스토헨지,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 사이에 여러 단계를 거쳐 건설된 이 거대한 석조 기념물은 예로부터 수많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거대한 사르센 석재, 작은 청색 석재,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수평의 돌 덮개. 이 상징적인 구조물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620년 버킹엄 공작이 최초의 발굴을 지시했고 제임스 1세는 건축가 이니고 존스에게 스토헨지 조사를 명했습니다. 존스는 로마인들이 건설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였습니다. 이후 고미술 연구가 존 오브리가 17세기 말에 연구를 진행하여 스토헨지가 토착민들의 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소 근접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8월 14일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은 다시 한번 역사의 흐름을 뒤바꿉니다. 과학자들은 스토헨지 중심부에 있는 6톤 무게의 사암 덩어리, 제단석을 분석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돌이 스코틀랜드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청색 석재와 같은 근원지일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화학 분석 결과 제단석은 스코틀랜드의 오크니 분지에서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스코틀랜드 북동부 솔즈베리 평원에서 1446km 떨어진 곳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
누군가가 6톤에 달하는 돌을 영국 전역으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엄청난 인력과 수많은 여정, 그리고 고도의 협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청색 석재는 140마일 떨어진 웨일스의 프레셀리 언덕에서, 사르센 석재는 북쪽과 동쪽으로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스토헨지의 모든 돌은 각자의 여정을 거친 셈입니다. 이는 스토헨지를 영국 내 900개가 넘는 석조 유적 중에서도 독특하게 만듭니다. 오직 스토헨지만이 각지에서 돌을 가져왔으니까요. 2024년 12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마이크 파커 피어슨 교수는 학술지 고고학 인터내셔널에 새로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단석은 스토헨지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학자들은 스토헨지가 종교적인 장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전, 천문대, 달력, 동지, 하지. 돌들이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고 고고학적 발굴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피어슨 교수는 스토헨지에서 매장된 63명의 유골, 5만 개가 넘는 뼈 조각을 발굴했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발견된 가장 큰 신석기 시대에 화장된 유골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인근 다링턴 월즈 정착지에서 발견된 뼈에 대한 동위원소 분석 결과,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북동부에서 돼지와 소를 데려와 잔치를 벌였습니다. 정착지에는 최대 4,000명 이상이 거주했으며 38,000점의 동물뼈가 회수되었습니다. 대부분 돼지뼈였고 고기를 발라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겨울축제, 동지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피어슨 교수의 연구팀은 스토헨지가 단순히 종교적인 장소였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장소였다고 주장합니다. 신석기 시대 영국 농경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 유럽 대륙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건너왔습니다. 오늘날의 네덜란드와 독일 지역에 해당하는 종영컵 문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속 가공 기술을 가져왔고 마침내 바퀴를 들여왔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400년 만에 영국 인구의 90%가 이 이주민들로 채워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토착민은 10%에 불과했고 유전자 교환도 거의 없었습니다. 피어슨 교수는 스토헨지 건설의 두 번째 단계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가정합니다. 정당성의 위기였던 것이죠. 토착 신석기 농경민들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관습의 유입에 직면했습니다. 스토헨지 재건은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져온 돌, 웨일스에서 가져온 돌, 영국 전역에서 가져온 돌들을 한데 모아놓았습니다. 이는 공동의 유산을 기념하고 우주와 연결되고 땅과 연결되는, 즉 단결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영컵 문화 사람들이 스토헨지를 파괴하는 대신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이 기념물의 힘을 증명합니다. 스토헨지와 스코틀랜드 북동부의 석조 유적 간의 유사성은 이제 의미를 갖습니다. 수평으로 놓인 돌, 유사한 배치, 비슷한 크기. 가장 큰 삼석탑 기슭에 놓인 재단석은 동지 일몰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배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스코틀랜드 북동부를 상징하고 동맹을 상징하며 멀리 떨어진 국가들의 통합을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 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견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먼 곳에서 돌을 가져와야 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기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기념물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조직력과 기술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2024년 11월 고고학자 앨런 앤다콧은 다트무어 국립공원에서 두 개의 새로운 신석기 시대 석조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중 한 유적은 스토헨지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앤다콧은 신성한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다트무어 전역의 고지대에 배치된 수많은 석조 유적, 이는 풍경 속의 표식과 같았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숲으로 덮여 있었고 돌들은 여행자들을 안내하고 신성한 경계를 표시하며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기능, 같은 목적, 기념비성을 통한 단결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다트모어의 석조 유적은 스토헨지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유적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 스토헨지의 진정한 의미에 다가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충격적인 진실은 이제부터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패턴은 반복됩니다. 퀘베클리 테페와 카라한 테페의 수력 채집인들은 농경이 시작되기 전에 기념물을 건설했습니다. 사람들을 축제와 의례, 그리고 이야기 속으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우파노 계곡의 아마존 부족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로 연결했습니다.
정치적 동맹은 기반 시설을 통해 물리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영국인들은 스토헨지를 건설하기 위해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돌을 옮겨왔습니다.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통해 정치적 동맹을 공고히 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다른 시대, 그러나 동일한 인간의 충동, 함께 건설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단결하며 믿음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거대한 건축물들이 단순히 정치적 동맹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심오한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스토헨지의 천문학적 배열, 궤베클리 테페의 정교한 조각들은 단순한 협력의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이 유적들은 우리에게 문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돌들이 던지는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혹은 우리는 여전히 고대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해독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것일까요? 오류, 그 첫 번째. 도시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궤베클리 테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농업보다 무려 11세기나 앞섰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종교가 노동을 조직했고 믿음이 노동자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농업은 그 이후에 사람들의 지폐를 유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 아마존은 거대한 인구를 보양할 수 없었다. 이는 인종차별적인 식민주의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우파노 계곡은 800년에서 1100년 동안 10,000명에서 30,000명에 달하는 인구를 유지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계획, 고도로 발전된 농업기술, 그리고 복잡한 사회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오류, 스토헨지와 같은 고대의 석조 유적은 단순한 신전이나 불완전한 천문 관측소에 불과했다. 스토헨지는 신전이자 천문 관측소였고 달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분열된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해 건설된 정치적인 기념물이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가져온 돌들은 인구 통계학적 위기 상황에서 공동의 정체성을 상징했습니다. 네 번째 오류, 선사시대 사람들은 원시적이었다? 이 단어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12,000년 전 수렵 채집인들은 원형극장을 조각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구조물을 건설했으며 바퀴 없이 16톤에 달하는 돌들을 운반했습니다. 2,500년 전 아마존 사람들은 24km에 달하는 직선도로가 있는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배수 시스템과 계단식 농경지를 갖춘 도시를 말입니다. 5,000년 전 신석기 시대의 영국인들은 6톤에 달하는 돌들을 1,446마일이나 옮겨 천문 현상에 맞춰 정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이 모든 놀라운 업적들이 과연 도구만으로 가능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조직하여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무거운 돌들을 그 먼 거리를 운반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그러한 건축물을 상상하고 설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증거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2025년 카라한 테페에서 연구자들은 멧돼지, 독수리, 여우를 묘사한 석상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듯 의도적으로 배열된 모습은 선사시대인들이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서사를 구축했음을 시사합니다. 일종의 선사시대 극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토헨지에서는 2025년 18.6년마다 발생하는 월몰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달이 뜨고 지는 지점들이 최대 분산에 도달하는 시기, 스토헨지는 바로 이 현상에 맞춰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태양력뿐만 아니라 달의 움직임까지 계산에 넣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스토헨지를 건설한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천체의 움직임과 인간의 삶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찾으려 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과연 무엇을 숭배했으며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스토헨지라는 거대한 구조물에 투영되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발견은 우리가 스토헨지에 대해 알아야 할 더 근본적인 질문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발견은 새로운 질문을 낳습니다. 궤베클리 테페의 건설은 누가 조직했을까요? 문자로 기록된 자료도 명확한 계층 구조도 없이 어떻게 그 거대한 작업을 조율할 수 있었을까요? 그 조각상들은 대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완성된 구조물을 다시 묻고 그 위에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카라한 테페에는 주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제들이 살았을까요?
아니면 예술가나 이야기꾼들이 살았던 것일까요? 주거 공간과 의뢰 공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우파노 계곡에 대한 질문 역시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누가 이 도시들을 통치했을까요? 도로 외에 그들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교역을 했을까요? 아니면 전쟁을 벌였을까요? 도기에서 공통된 양식이 발견되고 도로는 물리적인 연결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권력 구조는 어떠했을까요? 그 거대한 플랫폼의 위치는 누가 결정했을까요? 누가 건설을 조직했을까요?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 후 600년까지 그들의 달력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종말을 가져왔을까요? 기후변화였을까요? 아니면 인근 상가이 화산의 폭발이었을까요? 질병, 전쟁, 그 모든 것들이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스톤헨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재단을 만들기 위한 돌은 왜 특별히 스코틀랜드에서 가져왔을까요? 스코틀랜드 북동부가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교역로였을까요? 정치적 동맹이었을까요? 아니면 혼인관계와 관련이 있었을까요? 646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6톤이나 되는 돌을 옮기는 데 필요한 엄청난 노력은 그 돌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협상이 오갔을까요? 어떤 의식이 치러졌으며 어떤 약속들이 맺어졌을까요? 이 질문들은 과거를 향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돌은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묻는 법을 몰랐을 뿐.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오만한 전제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렵 채진민은 도시를 건설할 능력이 없었고 열대 지역은 복잡한 사회를 유지할 수 없으며 선사시대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없었다는 믿음. 그러나 면밀히 조사하고 더 나은 기술을 사용하고 토착민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편견 없이 증거를 탐구했을 때 우리는 모든 전제가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은 과연 진실일까요? 퀘베클리 태페의 발굴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것은 전체 유적지의 불과 5%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하에는 또 다른 16개의 구조물이 잠들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뒤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카라한 테페의 발굴은 2020년에 들어서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매 시즌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4년 12월에는 원형 경기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조각상들, 주거 구역들, 이 모든 발견들은 우리가 그저 미개하다고 치부했던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면모를, 복잡성을, 그리고 인간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파노 계곡 또한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이더 기술을 이용한 탐사는 6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포괄했고 그 결과 6,000개의 플랫폼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 하나의 계곡일 뿐입니다. 아마존은 55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울창한 숲 아래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잠들어 있을까요? 유럽인들이 도래했을 때 얼마나 많은 문명들이 쓰러져 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과 함께 사라졌을까요? 라이더 기술은 아직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 스캔마다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아마존이 수십, 어쩌면 수백 개의 도시 복합체의 고향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질병으로 파괴되고 잊혀진 채 그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스토예지는 비파괴 기술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연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영국법은 이 유적지를 보호하고 있으며 지표 투과 레이더, 전기 저항 측정, 초음파 기술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토예지를 건설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그토록 거대한 돌들을 그 자리에 세우려 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우리가 과거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돌은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묻는 법을 몰랐을 뿐. 인류 문명의 새벽을 다시 써야 할 시간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지식, 그 견고한 토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진실일까요? 최첨단 기술은 땅을 파헤치지 않고도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냅니다. 2025년 연구자들은 기자의 케프렌 피라미드를 스캔하여 그 속에서 비어있는 공간, 숨겨진 방으로 추정되는 공간들을 찾아냈습니다. 스토예지에서도 동일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2024년 8월 스토예지 재단석에 스코틀랜드 기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은 얼마나 더 남아 있을까요? 우리의 오만한 믿음은 때때로 진실을 가립니다. 고대인들은 미개했고 따라서 우리는 진보했다는 착각. 그들은 몰랐고 우리는 더 잘한다는 오만. 그들은 고통받았고 우리는 번성했다는 왜곡된 믿음. 하지만 증거는 이러한 안락한 착각을 산산이 부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이로운 건축물을 건설했고 사회를 조직했으며 예술을 창조하고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종교를 믿고 동맹을 맺었으며 정치를 펼쳤습니다. 단지 우리와 다른 도구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도구는 분명 중요합니다. 청동기, 철기, 강철, 전기, 그리고 컴퓨터까지 모든 진보는 가능성을 확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곧 지능은 아닙니다. 신석기 시대의 영국인들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돌을 옮길 수 없었기에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결과는 같지만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퀘베클리 테페의 건축가들은 금속 도구를 사용할 수 없었기에 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6m가 넘는 거대한 기둥을 조각해냈습니다. 끈기, 기술, 그리고 지식. 아마존 사람들은 바퀴를 사용할 수 없었기에 둑을 쌓고 배를 만들었으며 물길을 따라 물자를 운반했습니다. 그들은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동일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적응력에 주목하십시오. 사회를 평가할 때는 도구가 아닌 문제 해결 능력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퀘베클리 테페의 수렵 채집민들은 사람들을 모으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여행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세웠고 의례와 축제를 위한 공간, 공동체 생활을 위한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농업은 그 후에 등장했는데 이는 건축물 유지를 위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문제가 먼저였고 해결책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아마존 사람들은 울창한 정글이라는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홍수위를 넘는 높은 플랫폼을 건설하고 관계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계단식 농지를 조성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10,000명에서 3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고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영국인들은 분산된 인구를 통합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섬 전체에 걸쳐 거석 기념물을 세우고 공동의 성스러운 공간을 창조했으며 정치적 선언을 돌에 새겨 넣었습니다. 문제 해결, 혁신, 이것이 바로 지능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놀라운 성취 뒤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선형적인 이야기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흔히 도시가 농업에서 비롯되었고 농업은 정착생활에서, 정착생활은 필연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퀘베클리 테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먼저 세워졌음을 증명하고 카라한 테페는 주거 공간과 의례 공간이 처음부터 함께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우파노 계곡은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거대한 강이 없어도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스톤헨지는 정치적인 목적이 문자보다 앞섰음을 시사합니다. 각각의 유적지는 기존의 규칙을 깨뜨리고 새로운 발견은 기존의 이론을 수정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작동 방식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증거를 찾고 수정하고 다시 반복하는 과정이죠. 하지만 문제는 가설이 교조가 되고 가정이 기정사실이 될 때 발생합니다. 안락한 이야기가 모순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유지될 때 진실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습니다. 고대 도시에 대한 토착민들의 이야기는 그저 신화로 치부되었고 문명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는 과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마존의 도시가 존재했다는 주장은 그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묵살당했습니다. 하지만 리다스케는 그들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온 역사가 진실임을,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먼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후에 탐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리다스켄이 밝혀낸 것은 단순히 아마존에 거대한 도시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문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틀렸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숨겨진 진실은 인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까요? 요르단, 페트라, 나바테아인, 기원전 4세기. 사암 절벽에 새겨진 도시, 마치 장미처럼 붉은 도시,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등장했던 바로 그 보물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건설된 목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무덤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신전이라고 주장합니다. 2024년 10월 고고학자들이 마침내 보물창고 아래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속에 묻혀있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12구의 완전한 유골, 청동, 도자기, 철기 유물, 2000년 동안 누구에게도 훼손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보존된 재물들이 함께 발견된 것입니다. 페트라의 대부분의 고고학적 유적지가 무덤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발견은 나바테아인들이 사후 세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현세의 삶을 그저 짧은 여정으로 여겼다는 알스 살라민 박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중요한 발견이 페트라의 수수께끼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덤은 그저 하나의 단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일 뿐입니다. 보물창고가 정확히 언제, 왜 그 자리에, 왜 그런 형태로 지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무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지만 페트라의 근본적인 미스터리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고학의 정직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발견은 퍼즐 조각처럼 조금씩 전체 그림을 완성해 나가지만 단 하나의 발견으로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땅을 파고 스캔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점차적으로 그 베일에 가려진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덤의 발견은 또 다른 질문을 던져줍니다. 만약 페트라가 사후 세계를 중시했던 나바테아인들의 무덤이었다면 왜 그들은 그토록 웅장하고 정교한 건축물을 건설해야 했을까요? 그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의 문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페트라 넘어 나바테아 문명 전체를 조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흐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더 발전된 기술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유적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다, 지표 투과 레이더, 위성 이미지. 이러한 도구들은 지상 탐사에서 놓쳤던 것들을 드러내줍니다. 우파노 계곡의 도시들, 야노스 데모초스의 도시들, 앙코르와트의 전체 범위, 과테말라의 마야 도시들.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기술 덕분에 발견되거나 그 실체가 명확해졌습니다. 인간의 눈은 패턴을 놓치지만 레이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와 사실에 기반한 역사의 가치를 둔다면 구독하십시오. 이것이 저희의 작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절반의 여정을 왔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계시는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패턴은 이제 단일 유적지를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기술 발전 덕분에 숨겨진 유적지를 찾아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대 문명의 연결망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조망해 봅시다. 모든 대륙, 모든 환경 속에서 인류는 적응하고 건설하고 번성했습니다. 북극권에서는 석기 시대의 정착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물개와 고래를 잡으며 수백 명 규모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지금은 황량하지만 과거 녹색 사하라였을 때는 도시와 신전이 건설되었고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이후 기후가 변하면서 사막은 확장되었고 도시들은 모래 아래 잠겼습니다. 태평양의 섬들에서는 폴리네시아인들이 별자리와 파도의 패턴, 새들의 비행을 이용하여 항해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마일 떨어진 섬들을 식민지화했고 이스터 섬과 포크르페파이, 통가의 거대한 석조 구조물을 건설했습니다. 수톤에 달하는 돌들을 바다를 건너 섬들을 가로질러 운반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념물을 통해 단교를 추구하고자 했던 동일한 충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 거대한 석조물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어야 합니다. 북극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그린란드의 카디아크와 같은 유적지에서 나옵니다. 4,000년 전의 정착지, 20채의 집, 석기도구, 뼈로 만든 작살, 수천 마리의 물범뼈, 조직적인 사냥, 체계적인 저장시설. 그들은 겨울의 어둠 속에서 살아남았고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생존했습니다. 흙으로 집을 짓고
물범 기름을 태워 난방과 조명을 해결했습니다. 상아와 모피를 남쪽으로 팔고 목재와 구리를 수입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 복잡한 사회를 건설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생존 기술의 발달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카디아크의 주민들이 보여준 조직력, 협동심, 그리고 척박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어쩌면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또 다른 형태는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거대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예술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혹독한 자연 환경에 맞서 삶을 일궈낸 그들의 지혜와 기술은 그 어떤 문명보다도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하라의 증거는 암각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굴 속 그림들은 목가적인 풍경과 소, 양, 염소떼, 그리고 푸르른 초목과 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2,000년에서 5,000년 사이 사하라에는 비가 내렸고 호수도 존재했습니다. 농업을 지원했고 도시를 보양했습니다. 그러다 계절풍이 이동하며 비가 멎자 사람들은 도시를 버렸고 사막은 정착지를 삼켜버렸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위성사진과 지상 탐사를 통해 그 흔적들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모래 아래 잠긴 폐허들. 이는 기후가 문명을 결정한다는 증거입니다. 기후가 문명을 저버릴 때 문명은 쇠퇴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과연 기후만이 모든 것일까요? 사하라의 암각화는 단순히 기후변화에 따른 삶의 변화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감춰진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사하라의 잃어버린 도시들에서 문명의 흥망성쇠를 넘어선 인간의 적응력과 회복력에 대한 놀라운 단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발견된 증거는 기원 후 1200년경 미크로네시아의 폼페이에 건설된 남마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공섬, 석조 플랫폼, 거석 구조물, 무게가 최대 50톤에 달하는 현무암 기둥은 뗏목을 이용하여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마일 떨어진 채석장에서 물을 건너 운반되었습니다. 1000명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거주했던 남마돌은 정치적, 의례적 중심지였으나 기원 후 1500년경에 버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질병, 정치적 붕괴, 자원 고갈 등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폐허는 여전히 남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유적은 태평양 사회가 복잡한 도시 중심지를 건설하고 기념물을 세우며 유산을 창조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남마돌의 건설 기술은 당시의 사회 구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태평양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아이 석상. 이스터 섬의 불가 사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높이 4m, 무게 13톤에 달하는 석상, 무려 900개에 육박하는 이 거대한 조각상들은 화산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섬 전체에 걸쳐 운반되었고 아후라고 불리는 제단 위에 세워져 육지를 향한 채 사람들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서기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상들은 한때 7000명에 달했던 이스터섬 인구의 정점과 몰락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삼림 파괴, 자원 고갈, 그리고 전쟁. 유럽인들이 1722년에 도착했을 때 섬에는 겨우 2000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아이 석상은 인간의 야망, 믿음, 그리고 건설하고자 하는 강렬한 충동을 보여주는 기념비로 우뚝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석상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거대한 석상을 만들고 운반할 수 있었던 고대 이스터섬 사람들의 능력은 분명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석상을 세운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그토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들의 문명을 멸망으로 이끌었을까요? 모아이 석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사라진 문명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침묵의 증인입니다. 이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존의 지식을 넘어 더욱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각각의 사례는 우리에게 교훈을 되새기게 합니다. 인류는 어디에서든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며 문명을 건설해왔습니다. 열대의 아마존에서부터 북극의 얼음 땅, 온화한 평원에서 황량한 사막에 이르기까지 도구는 달랐고 방법은 상이했지만 그들이 남긴 기념비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문명 건설의 핵심이 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 신념, 그리고 유산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완벽한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조건과 굳건한 결의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파노 계곡의 사람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영국인들은 바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돌들을 옮겨 스토헨지를 세웠습니다. 북극의 정착민들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괴베클클리 테페의 불가사의는 어떤 이론보다도 그들의 강렬한 의지로 더 잘 설명됩니다. 무려 16톤에 달하는 거대한 기둥들, 가축화된 동물도, 바퀴도, 금속 도구도 없이 오직 건설하겠다는 굳은 의지만으로 이룩한 업적입니다. 이 기둥들을 조각한 석공들은 몇 달, 어쩌면 몇 년에 걸쳐 돌덩이와 씨름했을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기둥을, 한 번에 하나의 조각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만남의 장소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이유와 정신적인 이유, 이 두 가지가 모두 작용한 것입니다. 종교 대기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된 딜레마일지도 모릅니다. 고대의 기념물들은 종교적인 목적과 실용적인 목적, 이 두 가지를 모두 수행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종교적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축제의 장소이자 사회적 교류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스토헨지는 신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선언의 장소이자 공동 묘지이기도 했습니다. 우파노 계곡의 플랫폼들은 의례적인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이자 농업관리를 위한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우리는 종교적인 영역과 실용적인 영역을 분리해서 생각하려 하지만 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뒤섞여 있었고 모든 행위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모든 건축물은 다양한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숭고한 목적을 위해 그토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합니다. 돌은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묻는 법을 몰랐을 뿐. 인류는 과연 문명을 건설할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은 과연 진실일까요? 고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부장품들은 죽은 자와 함께 묻힌 물건, 음식, 도구, 장신구, 무기들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의 믿음,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가치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매장된 물품들은 그들이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교역했는지,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말해주는 귀중한 증거가 됩니다. 2024년 페트라의 한 무덤에서 고고학자들은 청동, 철, 그리고 도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당시의 금속 가공 기술과 도자기 제작 기술, 그리고 활발했던 교역망을 증명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청동은 요르단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청동을 수입하고 가공했으며 죽은 자와 함께 묻을 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청동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에콰도르 우파노 계곡에서 발견된 도자기들은 정교한 그림, 섬세하게 새겨진 무늬, 그리고 장식띠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토록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을 쏟았다는 것은 아름다움과 예술이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을 시사합니다. 이 그릇들은 단순한 기능적인 용도를 넘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치차를 보관하는 데 사용된 커다란 항아리들은 당시의 연회 문화, 양조 기술, 그리고 사회적, 의례적, 정치적 음주 행위를 보여줍니다. 술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스토헨지에서 발견된 뼈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곳에 묻힌 사람들 중 일부는 웨일스나 스코틀랜드와 같이 먼 지역에서 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스토헨지를 향해 먼 길을 여행했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여 묻혔습니다. 스토헨지지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에게 순례의 중심지이자 신성한 장소였으며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여행할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브리튼에서 여행은 도보로 강을 건너고 언덕을 넘는 험난한 여정이었으며 며칠,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리는 고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여정을 감행하여 스토헨지지에 도착했고 그들의 동물과 물건을 가져와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스토헨지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지,
그리고 그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까지 스톤헨지에 오고자 했을까요? 스톤헨지가 그들에게 제공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찾고자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우리를 더욱 놀라운 발견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릇된 믿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대는 곧 원시적이라는 생각, 선사시대는 곧 단순함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정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추상적으로 사고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복잡한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복잡하고 세련되었으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카라한 테페의 원형극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름이 무려 17m에 달하며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좌석과 벽에 새겨진 인간의 얼굴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는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설계를 해야 했고, 누군가는 돌을 채굴해야 했으며, 누군가는 노동자들을 지휘해야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어떤 얼굴을 어디에 왜 조각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사고이며 장기적인 계획이고 정교한 실행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1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에콰도르 우파노 계곡의 도로를 살펴볼까요? 직선으로 뻗은 약 24km의 도로는 여러 도시를 직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형을 조사해야 했고, 누군가는 경로를 설계해야 했으며, 누군가는 건설팀을 조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도로를 유지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목공학이 아닌 고도의 행정력과 관리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문자도, 설계도, 현대적인 도구도 없이 오직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지식과 세대를 거쳐 발전된 기술, 그리고 공동체를 연결하려는 굳은 의지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스톤헨지의 천문학적 배열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돌들은 동지에는 해가 지는 방향, 하지에는 해가 뜨는 방향, 그리고 달의 움직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늘의 패턴을 관찰했고, 누군가는 그 주기를 이해했으며, 누군가는 위치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지식을 물리적인 구조물로 옮겨놓았습니다. 이것은 과학이며 수학이고 천문학입니다. 망원경도 컴퓨터도 없이 오직 평생 동안 맨눈으로 관찰한 결과입니다. 지식이 축적되고 적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배열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시간을 이해했고 주기를 이해했으며 패턴을 이해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추적하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사회, 잉여 자원,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념물의 존재는 자원이 기본적인 생존 필요를 넘어섰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공동체에는 여유가 있었고 전문가가 있었으며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설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존재는 궤베클리 테페에서 일찍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기둥을 조각했고 누군가는 돌을 채굴했으며 누군가는 축제를 조직했고 누군가는 의식을 주관했습니다.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냥을 하거나 조각을 하거나 조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술가, 사제, 지도자와 같은 전문가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사회적 복잡성을 의미하며 도시보다, 농업보다 훨씬 앞서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문가는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잉여 생산물은 어떻게 분배되었으며 사회는 어떻게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역사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교훈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도구로 그들을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자가 없었고 금속도 없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바퀴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인지 능력, 동일한 문제 해결 능력, 동일한 창의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현대적인 인지적 오류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술이 있으므로 진보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기술을 제거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인간의 두뇌, 인간의 손, 그리고 인간의 불굴의 의지가 남습니다. 이는 12,000년 전과 똑같고 2,500년 전과 다름없으며
언제나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기술은 능력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강화할 뿐입니다. 그 능력이 이미 존재했고 도구는 진화했을 뿐입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고대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순간 증거는 언제나 우리의 단정을 부정합니다. 농업 없이는 도시를 건설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요? 퀘베클리 테페는 우리의 오만한 가정을 비웃습니다. 아마존에서 대규모 인구를 부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요? 우파노 계곡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번성했습니다. 기계 없이 거대한 돌을 먼 거리까지 운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요? 스톤헨지의 재단석은 466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옮겨왔습니다. 문자 없이 복잡한 프로젝트를 조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요? 모든 주요 기념물은 문자의 발명보다 앞서 건설되었습니다. 문자는 기원전 3200년경 수메르에서 등장했습니다. 서령 문자는 회계, 행정, 거래 기록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학이 아닌 관료주의를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념물들은 이미 그보다 2000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도시가 있었고 무역 네트워크가 있었으며 정치적 동맹이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자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억력이 그 역할을 했고 구전 전통이 지식을 전달했으며 물리적인 표식이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지식은 세대를 거쳐 전수되었고 기술은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 전수되었습니다. 권위는 행동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잉카 제국은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1000만 명의 백성, 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 행정 중심지, 농업, 섬유 생산. 이 모든 것을 갖추고도 그들은 문자 체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키프, 즉 매듭배지 있는 끈을 사용하여 숫자 데이터를 기록했고 어쩌면 이야기를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키프를 완전히 해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알파벳 문자 없이도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문자가 복잡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문자가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방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어쩌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인간 고유의 능력, 즉 뛰어난 기억력과 정보 전달 능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능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잉카 제국의 복잡한 사회 구조와 행정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문자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다음 단서는 과연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이 교훈을 과거에 적용해 봅시다. 퀘베클리 테페는 잉카보다 무려 6000년이나 앞서 존재했습니다. 잉카인들이 문자 없이도 제국을 운영했다면 신석기 시대 아나톨리아인들은 거대한 기념물 건설을 충분히 지휘하고 조직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마존 사회가 바퀴 없이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다면 우파노 계곡의 사람들은 도시 인구를 관리할 역량이 있었을 겁니다. 태평양 섬 주민들이 나침반 없이 대양을 항해할 수 있었다면 스톤현지의 건축가들은 천체의 정렬을 계산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능력이 기술에 앞서는 법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선형적인 진보가 아닌 병렬적인 진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일찍이 문자를 발전시켰고 문자를 널리 사용하며 그 위에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문자 없이도 발전했습니다. 구전 전통을 활용하고 물리적인 표식을 남기며 물질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결국에는 복잡한 사회를 건설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해법은 달랐지만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성공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문자가 없는 사회는 정말로 문명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걸까요? 혹은 우리가 문명이라고 믿어왔던 정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기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아마존은 빽빽한 밀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높여 만든 플랫폼을 건설하고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며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북극은 극심한 추위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단열된 가옥을 짓고 물범 기름을 태우며 생존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건조함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고 사람들은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류는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기후는 문명의 경계를 설정했고 인류는 그 경계 안에서 번성했습니다. 이스터 섬은 자원 고갈의 극명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고립된 섬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인구는 계속 증가했고 농경지와 건축, 난방을 위해 숲을 무분별하게 벌채했습니다. 이로 인한 산림 파괴는 심각한 토양 침식을 야기했고 토지는 점차 황폐해져 갔습니다. 농업 생산량은 급감했고 인구는 감소했으며 부족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럽인들이 이 섬에 도착했을 때 이스터 섬은 이미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석상만이 그들이 이룩했던 문명의 기념비이자 자원 고갈이 초래하는 비극에 대한 경고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터 섬의 석상은 과연 단순한 경고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거대한 석상을 만들 수 있었던 그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들은 어떤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지혜와 기술은 왜 그들의 문명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이스터 섬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고대 문명에 대한 또 다른 전복적인 발견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고대 도시들에 대한 탐구에도 이러한 관점을 적용해 봅시다. 퀘베클리리 테페는 어째서 기원전 8000년경 그토록 오랜 과거에 의도적으로 매장되었을까요?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사회 변화, 혹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버려짐이 의도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건축물을 잔해로 채우고 완전히 파묻은 다음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며 이러한 순환을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가설은 기후 변화입니다. 짐승들이 이동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농업의 시작입니다. 농업의 시작으로 사회 조직이 변화했고 낡은 기념물들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일종의 종교적 의례입니다. 죽음과 재생의 순환을 상징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가설 모두가 진실의 일부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기원전 8000년경에는 기후가 변하여 더욱 따뜻하고 건조해졌습니다. 짐승들의 이동 패턴이 바뀌었고 농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사회 구조 또한 그에 맞춰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퀘베클리 테페를 매장한 사람들은 아마도 그것이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믿음은 서로 얽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파노 계곡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기원 후 600년경 그 도시들은 왜 버려졌을까요? 상가이 화산의 폭발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가이 화산은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규모 폭발은 계곡을 환폐화시키고 밭을 화산재로 덮고 물을 오염시켜 이주를 강요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증거는 부족하지만 콜럼버스 이전 시대에도 질병은 존재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역시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가뭄이나 홍수가 그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설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남깁니다. 만약 화산 폭발이 문명의 쇠퇴를 야기했다면 어째서 그들은 그 척박한 땅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그 위에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정교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우파노 계곡의 미스터리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고대 문명에 대한 지식에 커다란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농업의 실패, 전쟁, 그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심각한 충돌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는 텅 비었고 정글이 그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1100년이 흐른 뒤 리다, 기술이 그 잊혀진 도시들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허함을 배웁니다. 한때 번성했던 문명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덕적 해이 때문도 아니고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을 덮친 것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자원의 고갈, 기후의 급변, 전염병의 창궐, 그리고 외적의 침략. 현대 사회라고 해서 이러한 위협에서 자유로울까요? 방어 수단은 과거와 달라졌지만 본질적인 취약성은 여전합니다. 이스터섬, 우파노 계곡, 페트라, 앙코르와트. 이 유적들은 아무리 고도로 발전한 사회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지리적 조건, 기후, 자원, 질병, 그리고 끊이지 않는 분쟁.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명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긴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는 1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고, 카라한 테페는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토헨지는 5,000년, 피라미드는 4,5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우파노 계곡의 플랫폼은 2,500년 전의 것이고, 나스카라인, 모아이 석상, 만리장성, 앙코르와트 역시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돌, 흙, 그리고 건축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견고하게 건설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의미를 담아 건설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담아 건설하십시오. 그러면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토록 웅장한 기념물들을 건설했던 문명들은 왜 멸망했을까요? 그들이 간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은 목적 없이 건축물을 세웠다는 믿음, 과연 진실일까요? 단언컨대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특정한 목적, 때로는 복합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는 사람들을 모아 결속력을 다지고 신앙심을 고취하며 노동력을 조직하고 자원을 재분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카라한 테페 역시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지만 종교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주거시설로서의 역할이 추가되었습니다. 우파노 계곡의 도시들은 농업을 관리하고 방어를 조직하며 교역을 촉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습니다. 스토헨지는 부족들을 통합하고 계절의 변화를 알리며 죽은 자들을 기리고 권력을 과시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건축물은 그 시대 사회의 필요에 부응했으며 모든 기념물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이 모든 건축물을 건설한 고대인들은 우리 생각만큼 미개했을까요? 발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매년 더 많은 유적지, 더 많은 기술,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럴수록 고대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지고 동시에 더욱 복잡 미묘해지며 한층 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고대인들은 바로 우리 자신과 같습니다. 동일한 두뇌, 동일한 능력, 다만 다른 환경, 다른 도구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불굴의 의지, 창의력,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 영역을 표시하고 신념을 존중하며 영원히 기억될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갈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데이터 포인트. 2024년 10월, 고고학자들은 페트라에서 무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2구의 유골, 부장품, 그리고 2000년 동안 손상되지 않은 채 보물 창고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구조는 페트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이 무덤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페트라의 장래적 성격을 확인시켜주고 세부 사항을 더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던져집니다. 보물창고는 정확히 언제 지어졌을까요? 누가 저 절벽의 벽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의식들이 그 완성을 기념했을까요? 왜 그러한 디자인이었을까요? 발견은 하나의 조각을 더할 뿐입니다. 수수께끼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고학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질문들, 때때로 주어지는 답변들, 그리고 느리게 축적되는 지식. 하지만 이 발견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정교한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누구를 기리기 위해 혹은 무엇을 기리기 위해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페트라의 장례 문화는 단순한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오한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무덤조차도 페트라의 모든 비밀을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영역이야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탐구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이 웅장한 무덤의 발견 뒤에는 페트라를 건설한 나바테아인들의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토록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건축 기술과 예술적 영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를 페트라의 심장부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들의 정신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돌은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묻는 법을 몰랐을 뿐. 인류는 과연 문명을 건설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은 과연 진실일까요? 서기 2024년 12월, 스토헨지의 연구자들은 달의 정지 현상을 관측했습니다. 이는
18년 6개월마다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스토헨지의 거석들은 태양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달의 주기와도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석기 시대의 브리튼인들이 천체의 복잡한 움직임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패턴을 파악하여 그 지식을 물리적인 구조물 속에 암호화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정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 지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고대인들이 이토록 정교한 천문학적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우리 생각처럼 미개한 존재였을까요? 스토헨지는 단순한 종교적 장소가 아니라 천문 관측소이자 거대한 천문학 교과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거석들은 우리에게 잊혀진 고대 문명의 놀라운 지혜를 증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024년 1월, 과학자들은 과학학술지에 우파노 계곡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세한 측정, 라이더 이미지, 발굴 데이터까지 동료 평가를 거치고 검증을 마쳤으며 확인까지 끝낸 결과입니다. 도시가 존재하고 도로가 존재하며 연대 측정 또한 정확합니다. 2500년 전, 800년에서 1100년에 걸친 정착, 10,000명에서 3만 명에 달하는 인구. 모든 것이 검증되었고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추측이 아닌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그들의 역량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단순히 인력 동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도의 조직력과 기술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파노 계곡의 발견은 우리에게 문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돌은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묻는 법을 몰랐을 뿐. 인류는 과연 문명을 건설할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은 과연 진실일까요? 2024년 8월, 학술지 네이처는 스토헨지의 재단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화학적 특성이 스코틀랜드와 일치한다는 것이었죠. 수많은 실험, 수많은 표본 채취, 동료 평가를 거쳐 그 결과는 확고하게 검증되었습니다. 재단석은 스코틀랜드 북동부에서 왔다는 결론. 바퀴도 없던 시절에 466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옮겨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고고학은 센세이셔널리즘과는 거리가 멉니다. 피라미드 지하에 도시가 있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이집트 고고학자들은 검토조차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만 8천 년 전에 지어진 피라미드라는 주장은 또 어떻습니까? 역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지질학적 증거는 피라미드의 연대가 기원전 2500년경, 즉 약 4500년 전임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센세이셔널한 주장은 대중의 이목을 끌기 쉽지만 동료 전문가들의 엄격한 검토를 거친 연구만이 학계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검증된 출처를 기반으로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네이처, 사이언스, 국제고고학과 같은 저명한 학술지는 최고 수준의 출판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료 검토, 즉 피어 리뷰는 다른 전문가들이 증거를 조사하고 결론을 검증하며 연구 결과를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작동 방식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증거를 수집하고 동료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설을 확증하는 것이죠. 하지만 센세이셔널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과학적 과정을 건너뛴 채 곧바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려 들며 반박 증거는 무시합니다. 진정한 고고학은 신중하게 그리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증거를 조심스럽게 검증하고 결과를 정직하게 보고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는 검증된 출처만을 인용하고 확인된 발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검증된 과학적 사실보다 센세이셔널한 주장에 더 끌리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더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궤베클리 테페 발굴은 독일 고고압 연구소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작업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여러 연구소에서 검증되었고 층소학적 분석 또한 확인을 거쳤습니다. 출토된 유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미 발표되었으며 모든 과정은 동료 평가를 거쳐 그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카라한 테페 발굴은 튀르키예 문화부와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2024년에 발표되었으며
연대 측정 테스트는 아직 완전한 공개를 기다리고 있지만 고고학적 맥락은 이미 명확합니다. 유물 증거 또한 분명하며 더 많은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파노 계곡의 라이다르에 대한 연구는 2015년에 시작되어 스테판 로스타인 박사의 분석이 2024년 1월 과학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기관의 공동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동료 평가와 검증을 거쳤고 그 결과 도시의 존재가 입증되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합니다. 스토엔제지 재단석에 대한 분석은 카틴 대학교와 에버리스트 위스 대학교에서 수행되었으며 네이처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수많은 화학 테스트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동위원소 분석, 광물 성분 분석, 연대 측정 등 모든 과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고압 연구의 표준입니다. 학술제를 확인하고 동료 평가를 거쳤는지 확인하며 다른 연구자들이 그 결과를 확인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선정적인 주장을 걸러내고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를 확보하며 잘못된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된 증거들이 기존의 역사관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파헤쳐 봐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쌓이고 연구자들이 더 깊이 파고들며 기술이 발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제에 의문을 제기할 때 비로소 말입니다. 고대인들은 결코 미개하거나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도구와 다른 환경 속에 놓여 있었을 뿐 잠재력은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발견들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기념물,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도시,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조직.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고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보이며 과학이며 정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들은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고대인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했으며 그들의 문명은 왜 갑자기 쇠퇴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수수께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괭베클리 태페는 아직 95%나 발굴되지 않았고 카라한 태페는 이제 막 탐사가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파노 계곡에는 6,000개가 넘는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아마존 전체에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었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스톤헨지의 진정한 범인은 그 거대한 돌무더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페트라의 전체적인 구조 또한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갑 유적지는 저마다의 비밀을 품고 있고 새로운 발굴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미래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발전된 기술, 정교한 기법,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말입니다. 과거 그 자체는 변하지 않겠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끊임없이 진화할 것입니다. 리더 탐사 기술은 더 많은 도시들을 찾아낼 것이고 지표 투과 레이더는 땅속에 숨겨진 구조물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화학 분석은 고대 교역로를 추적하고 DNA 분석은 잊혀진 연결고리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진보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인간성에 대한 통찰력을 넓히며 마침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고대 세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고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미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공동체였으며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여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기념물을 건설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종교를 숭배하고 정부를 구성하고 상품을 교역하고 전쟁을 벌이고 평화를 맺고 삶을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며 그들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질문을 남기고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견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지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종적인 증거는 스톤헨지에서 3km 떨어진 더링턴 월스에서 나왔습니다. 2020년 발굴 조사에서 고대의 수열들이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지름 10m, 깊이 5m에 달하는 선사시대 수열 20개가 백악질 안반에 새겨져 있었는데
이 수열들이 2km가 넘는 직경의 원을 이루며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대는 기원전 2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톤헨지가 재건축되던 시기와 같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 수열들은 경계를 표시하고 신성한 원을 만들어 더링턴 월스와 스톤헨지를 에워쌌습니다. 단일 기념물이 아닌 기념비적인 경관, 지리 전체가 거대한 규모로 계획된 의뢰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단일 발견이 아닙니다. 연결되고 정교한 사회를 보여주는 증거, 장기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증거, 여러 세대에 걸쳐 일하고, 건설하고, 적응하고, 믿고, 창조하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모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고대 석조 도시의 진실입니다. 우연이 아니었고, 원시적이지 않았고,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되었고, 정교했으며, 연결되어 있었고, 인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스톤헨지와 더링턴 월스를 잇는 거대한 수열들은 단순히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만 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숨겨진 목적이 있었을까요? 이 수열들이 천문학적 현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정교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구조물이 단지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주변 지형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의뢰 공간의 일부였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스톤헨지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과연 이들은 왜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고대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의 실마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